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사실 몇 년 전 사고로 인해 남편을 일찍 하늘로 떠나보냈어요. 다들 저를 위로하며 슬프거나 남편이 그립지 않냐고 물어오시지만 전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왜냐하면 제 남편은 천하에 둘도 없는 인간 말종 쓰레기였거든요. 우리나라 전체를 이잡듯 뒤져봐도 그런 인간은 못 찾을 겁니다. 사연을 쓰기 전에는 남편과 막장 시어머니한테 당하고 살던 때가 생각이 나서 가슴을 퍽퍽 치며 엉엉 울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사연을 쓰는 동안에는 그 쓰레기들에게 결과적으로 엄청난 복수를 했다는 생각에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더라고요. 이래서 사람이 힘든 일을 겪으면 어디에든 훌훌 털어놓는 게 좋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것은 대학교 신입생 술자리였습니다. 나름 명문대라고 불리는 대학교이다 보니 학창시절에 공부만 했던 아이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중 한 명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이 대학교에 올 정도면 공부는 꽤 했다고 생각해요. 학창시절에 잠시 방황한 적이 있긴 했지만 술이라고는 입에 대본 적도 없었습니다. 신입생 술자리라 그런지 술자리가 어색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자들 앞에서 잘 보이겠다고 자신의 주량도 모른 채 술을 연거푸 마셔대다가 인사불성이 된 남자애들도 있었고, 급기야 화장실 바닥에다가 토를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정말 별의별 못 볼 꼴은 그때 다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게 난감한 상황이 찾아왔어요. 제가 술을 원샷하지 않고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걸 발견한 신입생 무리 하나가 기분 좋은 자리에서 왜 이렇게 잔을 빼냐고 하면서 계속 술을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번 거부했지만 제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는 걸 보고 몇몇 취한 선배들도 끼어들어 한 잔 시원하게 마셔보라고 하는 거예요. 얘 수연아, 너는 술 한 잔을 몇 번 만에 마시는 거야. 무슨 참새도 아니고 설마 술 빼는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마시면서 놀자. 자, 수연이 위하여 다 같이 건배! 마셔 마셔, 쭉쭉 마셔! 어찌하지 못하고 억지로 몇 잔을 마셨는데 눈앞이 빙글빙글 돌면서 정신이 어지러웠습니다. 제가 술을 마시는 걸 본 사람들은 이제서야 흥이 오른다며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제 술잔이 빌 때마다 잔을 가득 채워주며 계속해서 술을 권했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죠. 제 남편은 계속해서 제게 술을 권하는 사람들을 제지하며 적당히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술이 될 대로 된 사람들은 남편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에게 선배가 흑기사로 대신 마셔주시는 거냐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화를 낼 거라고 생각하고 저 때문에 술자리 분위기가 깨지는 게 아닌가 싶어 잔뜩 걱정하고 있었는데, 글쎄 상황이 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살짝 빠져있으라는 신호를 준 후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더라고요. 저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혼란스러워서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내가 수연이 흑기사 할 테니까 어디 술 한번 실컷 따라봐. 남편은 제 흑기사를 자처하며 제 앞에 놓인 술을 몽땅 마셔주었고, 그럼에도 전혀 취하지 않은 듯 분위기를 계속 띄우며 오히려 술자리의 흥을 돋구었습니다. 제게 시선이 최대한 오래가지 않도록 능숙하게 사람들을 리드해가며 어떻게든 술자리의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고 저는 남편에게 반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저희과 학생회장이었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달이 중천에 뜨도록 술을 마시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골아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깨어있던 사람이 몇 되지 않았고 그 몇 명마저도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게 슬쩍 잠시 바람이라도 쐬러 가자며 조용히 신호를 주더라고요. 술 기운이 약간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주니 기분이 좋아서 저는 대강 눈앞에 보이는 옷을 챙겨 입고 슬리퍼만 신은 채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제가 추울까 걱정이 되는지 자기 가디건을 제게 살짝 걸쳐주었는데 은은하게 코끝을 간지리는 남자 향수 냄새에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은 숙소에서 유유히 빠져나와 바로 앞에 있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며 물결이 일렁이는 밤바다를 보니 설레는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남편의 손을 슬며시 잡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손을 빼지 않더라고요. 설마 하는 마음에 손을 놓지 않고 얼굴이 붉어지는 것도 모른 채 바다를 따라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바닷가 끝자락에 이르렀고 그때 남편은 제게 사귀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수연아, 갑작스럽게 고백하는 것 같아서 미안. 그런데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내 심장이 고동치는 게 느껴지더라. 혹시 너도 내가 좋다면 내 고백 받아줄 수 있겠니? 저는 당연히 고백을 승낙했고 그날로 저와 남편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무척이나 잘해주었어요. 누가 보면 닭살 돋는다고 할 정도로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었어요. 복도를 걷다 보면 쏟아지는 부러움 섞인 놀림이 부끄러웠지만 싫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학과 공식 커플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친구가 어느 날 조용한 카페로 저를 불렀고 기니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도 부르면 안 되냐고 했지만 남편과 관련된 이야기라 절대 안 된다고 순사를 치길래 무슨 이야기인지 드러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남편 친구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 자식 같은 그런 쓰레기가 없다고요. 지금까지 갈아치운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닐 뿐더러 술에 취했다 하면 술버릇이 굉장히 고약한 데다가 심지어 바람을 피운 전적도 몇 번 있어요. 이제라도 제발 그놈이랑 헤어지세요. 하지만 우둔하게도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런 숨겨진 모습이 있었다니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그 사람이 저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후에도 연락이 몇 번 왔지만 죄다 무시하며 남편과의 연애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휴학을 한 데다가 군대까지 다녀와서 그런지 제가 남편보다 먼저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저는 성적이 좋았고 학교 다니는 동안 미리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졸업하자마자 괜찮은 중견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기쁜 마음에 남편에게 취업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자기 일처럼 뛸 듯이 기뻐할 거란 예상과는 달리 남편은 썩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 보였어요. 남편보다 늦게 입학했는데 제가 먼저 졸업해서 취직까지 하게 되었으니 남편의 마음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아차하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서 남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찜찜한 기분은 영 가시지 않았어요. 어쨌든 회사에 들어간 저는 몇 달 뒤 미팅차 잠깐 학교 근처로 출장을 나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장소인 학교 근처 카페에서 학교 후배랑 남편이 만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 같아 보였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치솟았죠.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희석씨, 희석씨 맞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여자 만나는 거야? 당분간 연락하지 마. 나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거든? 우리 시간 좀 갖자. 남편은 깜짝 놀란 듯 멍해 있다가 이내 바로 잘못을 시인하고 싹싹 빌면서 무릎까지 꿇길래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당장 헤어질 걸 각오하라고 말하고 그때 일은 넘겼습니다. 그 이후 5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은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조금 빨리 찾아온 축복으로 인해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영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눈치더라고요. 너는 아내가 남편보다 좋은 회사 다니면 남편기가 죽는다는 걸 알아 몰라. 당장 회사 때려치우고 집에서 남편 내조나 해. 남편이 잘 되는 게 곧 네가 잘 되는 거야. 남편 기 죽일 생각일랑 당장 집어치워. 여자의 행복은 남편 내조 잘하는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 저 이 회사 힘들게 들어간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온 힘 다해 노력을 쏟아부어 들어간 회사예요. 시끄러워. 감히 큰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어따 대고 말대답을 하고 있어. 넌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니? 이래서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하구나. 아무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야. 우리 희석이도 나랑 같은 생각일 거고. 처음에는 제 캐리어를 놓치지 않고 싶어서 거부했습니다. 학생 때 많은 노력을 쏟은 끝에 들어간 회사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심해지는 시집살이 탓에 결국 저는 눈물을 머금고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고 남편의 내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내부 경쟁이 치열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회사를 안 나가도 되니까 한동안은 전업주부의 삶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그리워졌어요. 남편의 본성이 서서히 드러나더라고요. 임신한 아내를 두고 허구한 날 외박을 며칠씩 일삼는 건 기본이었고, 가끔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술 냄새를 온 사방에 풍겼습니다. 무슨 방향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양말을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 놓고는 해장국 끓여오라고 난리법석을 피우더라고요. 그런 생활이 이어지자 참다 못해서 남편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 진짜 너무해. 임신한 아내 두고 외박을 밥 먹듯 하는 것도 모자라서 술에 쩔어서 들어오는 남자가 어딨어. 당신이 풍기는 술 냄새에 정말 지독해 죽겠어. 당신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아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 팔목을 잡고 저를 벽 쪽으로 순식간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놀라니까 몸이 얼어붙어서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저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 제가 잘못했으니 제발 이러지 말라고 놓아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듯 귀청이 떨어지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야, 정수연, 너 한 번만 더 기어올랐다가는 그땐 나도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사단 나기 전에 알아서 잘해라. 너 같은 거 한 주먹에 묵사발로 만들 수 있어. 그날 이후로 겁이 나서 숨도 못 쉬고 조용히 살았습니다. 남편 눈치 보랴 시어머니 눈치 보랴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더구나 임신까지 하고 있던 터라 온 신경이 바짝 예민해져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먼저 간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생활비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회사가 어려워져서 월급이 좀 밀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놀란 마음에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회사에서 화를 내는 겁니다. 이봐요, 우리 회사만큼 월급 따박따박 챙겨주는 데가 또 어디 있어요? 그리고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건 어디서 듣고 온 헛소문이에요?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붙들고 생활비는 어디다 갖다 바쳤냐고 화를 냈어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다 확인했다는 말과 함께요. 그런데 그 순간 눈앞에서 별이 번쩍 튀더니 갑자기 왼쪽 뺨이 불타는 듯 화끈해졌습니다. 남편이 제 뺨을 때린 것이었어요. 너는 내가 생활비 갖다 주는 기계로 보이는 거야? 어이가 없네. 화낼 사람은 나라고. 다른 집 전업주부들은 가게에 보탬 되려고 재진부진해서 부업까지 하는데 그런 건 못할 망정 감히 바가지를 긁어? 그래, 오늘이 날인가 보다. 너 죽고 나 살자. 남편은 정신 나간 사람같이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사람이 아닌 악마로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배가 심하게 아파오더니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뜨니 하얀 천장만 보였어요. 그리고 팔이 욱신욱신해서 고개를 슬쩍 돌려보니 한쪽 팔에 링거가 여러 개 꽂혀 있었어요.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를 만져보고 저는 아이를 허무하게 떠나보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서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울고 또 울었어요. 그 이후 한동안 정신이 나가서 얼빠진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정신줄 놓고 있던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겠네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울다가 지쳐 잠들기만을 반복했습니다. 자꾸 아이가 아른거렸거든요.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죄책감이 들었는지 한동안 제 수발을 열심히 들어주었습니다. 한밤중에 나가서 과일을 사오라는 등 각종 히스테리를 부려도 묵묵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단순히 표현이 서툴었던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이란 말도 있듯이 점점 정신 상태도 나아지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을 고생시킨 것 같아 조심스럽게 고맙단 말을 전했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고마운 걸 알면 앞으로 자기한테 더 잘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알던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마음이 참담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늘 약속이 있어서 술 마시고 들어올 거라는 말을 하고 나갔는데 냉장고를 보니 해장국 재료가 없는 거예요. 마침 세제도 떨어져서 마트에 갈 채비를 했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향해 한참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좋기로 소문이 난 카페 2층에 제 남편이 웬 여자랑 앉아 있는 거예요.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헤어스타일이 남편의 고슴도치 스타일과 일치하고
나가면서 입고 나간 옷도 일치했기에 남편인 것은 확신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도저히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제가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괜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넘기려고 했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었기에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흥신소에 남편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얼마 후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대학교를 다닐 때 바람을 피웠던 후배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그래서 흥신소에 추가적인 의뢰를 해서 그 후배가 다니는 회사를 알아냈어요. 그 회사 앞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 후배가 나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재빠르게 뛰어가 그녀의 손목을 잡아채니 정신 나간 여자가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거 안 나? 안 놓으면 신고한다? 요새 정신 나간 사람들 많다고 하더니 무슨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빨리 놓으라고. 신고는 당신이 아니라 제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정수연이랑 최희석 씨 아시죠?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배웠던 최희석 씨 여자친구예요. 최희석 씨는 현재 제 남편이고요. 그런데 갑자기 후배가 무릎을 꿇더니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손까지 싹싹 빌면서 부탁하길래 무슨 일인지 얘기나 들어보자고 했죠. 후배가 조용한 데로 가자고 하길래 이끄는 대로 칸막이가 있는 조용한 술집으로 갔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곳까지 오나 싶었는데 후배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에 저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 희석 씨와 강제로 만나고 있는 상태예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많이 아프신 상태인데 희석 씨가 그걸 알고선 어머니 치료 비용을 대주겠다고 하며 그 대가로 저랑 만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가난해서 할 수 없이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극도의 분노가 밀려오더라고요. 이 인간이 과연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후배한테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 병원비를 지원해 줄 테니 같이 복수하자고요. 후배는 얼떨떨한 표정을 지으며 죄송하지만 저희 집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더라고요. 저는 별거 아닌 척하며 대략적인 재산 규모를 말해주니 후배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사실 저희 집은 엄청난 부자예요. 저희 아버지가 대학 교수 겸 대기업 고위 임원이시거든요. 명문대진학에 성공한 것도 개인 과외 선생님을 여러 번 붙여서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부잣집 공주님으로 소문이 났었지만 사람들이 제가 아닌 제 돈을 보고 달라붙는 게 싫어서 그 이후로 티를 절대 내지 않았어요. 저희 집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말씀드려보자면 도심지의 번화가 쪽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저희 집 땅이라고 말하면 될 정도예요. 게다가 큰 규모의 신축 상가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부동산만 다 해도 100억이 넘었습니다. 후배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제 이야기를 잘 듣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 복수 계획을 대략적으로 말해주었는데 후배는 제가 말한 복수 계획을 바탕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일단 후배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남편을 계속 만났어요. 남편은 저와 후배가 만났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시어머니의 환심을 샀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차 타국에 있어서 시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셨는데 자주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집안일도 도맡아서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의 권유로 같이 술을 한잔 하게 되었어요. 술이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글쎄 그 양반이 앞날을 내다봤던 건지 모르겠어. 젊었을 때 호텔 사업을 하겠답시고 필리핀에 호텔을 차렸는데 마침 그때 어학연수 열풍이 불어서 완전 대박이 난 거야. 말 그대로 횡재한 거지. 얘 너는 그야말로 땡 잡은 거야. 세상에 이런 부자 시댁이 어디 있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저는 갖고 있는 땅 일부를 팔아서 시아버지 사업에 투자했습니다. 어차피 놀고 있는 땅이나 다름없어서 별 타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자본금 삼아 크게 한방 날리는 복수 계획에 힘을 실었습니다. 저는 이중 국적자였기에 영어 이름으로 시아버지 호텔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호텔리어를 매수해서 상황을 알아보니 시아버지 호텔 사업이 더욱더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호텔이 지금보다 잘 된다면 더 큰 금액을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돈 욕심이 났는지 무리해가면서까지 호텔 규모를 확장했어요.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투자금을 슬슬 빼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해서 호텔 규모를 확장한 탓인지 눈에 띄게 사업이 휘청거리더라고요. 자칫하다가는 호텔이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이름을 써서 호텔 전체를 사들인다고 하면서 호텔을 헐값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획을 이어갔죠. 사람을 시켜서 시아버지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꾼으로만 이루어진 전문 사기도박팀에게 일을 맡기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아버지는 가진 돈을 다 날리게 되었어요. 호텔 판돈까지도요.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오는 돈이 없으니까 시댁이 폭삭망하는 건 당연지사였죠. 집도 넘어가고 차도 넘어가고 온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과시성 소비 습관까지 있어서 집안이 말 그대로 개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후배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자극하면서요. 희석씨, 저희 어머니의 상태가 갑자기 위독해져서 큰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 자금이 없어요. 저 우리 엄마 이대로 보내드리기 싫어요. 엄마한테 손주도 아직 못 보여드렸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남편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걸 알고 있었지만 천하의 불효자식이 따로 없었어요. 어떻게 잡은 이쁜 후배인데 놓칠 수는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또 남편은 시어머니를 닮아서 허세가 심하기도 심합니다. 그래서 돈 없는 걸 들키기 싫었는지 일단은 은행 대출을 내려고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집안이 폭삭 망했고 남편은 평소 흥청망청 돈을 쓰며 살아서인지 신용등급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수준으로 낮아서 일반적인 은행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남편은 결국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사채업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학창시절 잠시 방황했을 때 친했던 남자아이였는데 지금은 사채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돈을 좀 대주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제가 쩐주인 셈이죠. 정말 하늘이 주신 복수기회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일단 돈 빌려달라는 대로 다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돈은 충분히 대줄 테니 그 대신 이자율을 엄청 높게 부르라고 했죠. 남편은 사채의 무서움을 모르는 건지 넉넉하게 3억을 빌렸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 후배에게는 1억 정도만 주고 남은 2억으로는 놀고 먹는데 다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다시피 남편은 허세가 그렇게 심할 수가 없어요. 분수에 맞지 않게 온갖 폼이란 폼은 다 잡고 다니는 한심한 인간이에요. 놀랍게도 몇 달 안 가서 2억이란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해요. 허세가 심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심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한편으로는 저는 후배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후배를 찾아올까 싶어서요. 왜냐하면 점차 채권 추심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채권 추심 정말 무섭죠.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그동안 2억이란 큰돈을 흥청망청 쓴 건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다 그 후배 때문이라고 하면서 후배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후배는 이미 시골에 있는 산 좋고 물 좋은 별장에서 전원 생활을 즐기며 피신 중이었습니다. 제가 미리 내려보내 놓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후배를 잡기 전 사채업자들이 시어머니를 볼모로 남편을 잡았습니다. 인상이 험악한 남성들이 두 사람을 창고에 꿇어앉히고 빌려간 돈은 언제 갚을 거냐고 했는데 제가 신호를 슬쩍 주니 빌려간 금액이 커서 높은 분께 여쭤보겠다며 저를 등장시켰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그 두 사람 앞에 우뚝 섰습니다. 내 남편 최희석 씨, 어머님, 저예요 수연이.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죠? 바로 이 모든 건 당신들 죗값을 단단히 치르게 해주기 위해서야. 이 정신 나간 것들아. 너희 같은 쓰레기들한테 복수하려고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알아?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한 듯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발악을 했습니다. 야 정수연,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너 두고 봐. 내가 갚아줄 거니까. 그때도 네가 이렇게 땅에 두 발로 서서 말할 수 있나 보자. 너 딱 기다려. 이게 돌았나? 감히 네 남편과 집안 큰어른을 능멸한 게야? 어디 겁도 없이. 우린 이 돈 못 갚는다.
솔직히 희석이가 그 큰 돈을 빌렸단 증거 있어? 어디 내놔봐.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남편이 직접 사인한 차용증을 눈앞에 들이밀어 주었습니다. 차용증에는 남편의 지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더니 남편이 고개를 푹 떨구자 그제서야 싹싹 비는데 저는 그 인간 같지 않은 둘을 용서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남편과 시어머니 뒤에서 후배가 등장했습니다. 공연에 쓰이는 연기 속에서 검은 정장을 쫙 빼입고 등장하는데 저까지 등골이 오싹했어요. 후배는 두 사람 앞에 그동안 끊어놓은 진단서를 뿌리며 하나하나 읽어보라고 하는데 저도 슬쩍 읽어보니 세상에 남편이 후배를 때리기까지 했던 것이었어요. 여기 이렇게나 증거가 많아요. 현재 폭행죄로 고소장을 접수해 놓은 상태고요. 추가적인 죄목이 더 붙을 수도 있다고 해요. 이대로라면 감옥행이라는 게 불보듯 뻔하지만 잘 합의하면 어떻게 잘 될지도요. 물론 합의금이 만만치 않을 거지만요. 야, 이남경, 너 지금 상황 안 보여? 너도 저 여자랑 한통속이었던 거야? 이것들이 진짜 사람을 우습게 하네.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몰라? 정수연, 너도 마찬가지야. 이 독한 것들아, 세상에 이런 독종들을 봤나? 너흰 천벌 받을 게야. 딱 보니까 이남경인가 이북경인가 하는 너는 희석이 돈 뜯어내려고 접근한 모양인데 어림없지, 더러운 거사. 아무튼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두고 보지만 않을 거야. 그때 저는 모든 것을 천천히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해주었어요. 남편이 후배의 어머니 병원비를 내준답시고 후배를 겁박하다시피 억지로 만났다는 것, 그리고 후배랑 남편이랑 만날 때 저와는 결혼한 상태였다는 것까지 차근차근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친구인 사채업자가 슬며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거 상황이 난감하게 된 것 같은데 다른 사채업자들을 소개시켜 주겠다고요. 남편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외치며 또 사채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남편이 돈을 빌린 사채업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사채의 이자율은 실로 어마어마하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그리고 사채를 갚지 못하면 도시전설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찌하다 못해 사채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사채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대낮에도 남편 주변에 봉고차가 위협적으로 돌아다닐 정도가 되었어요. 결국 남편은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이끌리다시피 해서 태평양 한복판에서 참치를 잡는 원양어선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뉴스에서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5시 43분경 태평양에 있는 원양어선과 화물선이 추돌하여 원양어선이 전복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현재 사망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속보를 내보내는 동시에 사망자 명단을 화면에 띄우는데 명단을 유심히 살펴보니 남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뉴스를 봤는지 저를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쥐어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악을 쓰며 손을 떼어내니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쳤어요. 정수연,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아들 잡아먹은 거라고. 점집에 가보니 네 팔자가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고 하던데. 불쌍한 우리 희석이 어떻게 여자를 만나도 이런 썩어빠진 여자를 만나서. 아유, 불쌍한 내 아들아. 제 팔자가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이 모든 건 다 당신 아들 선택에 따른 결과라는걸요. 뭐? 아이고, 동네 사람들, 며느리가 정신이 헷가닥했어요. 지 남편 잡아먹고 이제는 지 시애미까지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아유, 내 팔자야. 저는 되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손잡고 경찰서에 갈 각오 정도는 하고 마음껏 해보시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원망 섞인 눈으로 한참 동안 저를 노려보시더니 제 앞에 침을 퇴하고 뱉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저는 시어머니의 뒤를 밟았는데요. 세상에 아들을 잃은 충격이 엄청나게 컸던 것인지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전봇대 밑에 있는 종량제 봉투 근처에 있는 베개를 붙들고서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웃다가 울다가 하며 해괴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희석아, 희석아, 밥 먹자. 우리 아가 순하기도 하지.
예쁜 우리 아가, 우리 아들, 아들아, 내 아들 희석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꼴이었어요. 아무리 남편이 저에겐 철천지 대원수라고 해도 시어머니에겐 소중한 아들이었으니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마음이 오죽하겠나 싶어서 속으로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봐드릴 생각은 결코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도 너무 미웠거든요.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설 구급차를 불러 외딴 시골 마을에 있는 요양원으로 시어머니를 보냈는데 그곳에서까지 시어머니는 난동을 피우며 요양원 대표 민폐 환자로 등극했다고 해요. 저는 그러든 말든 시어머니를 신경 쓰지 않고 복직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복직이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취직을 알선해주는 일자리 센터를 찾아갔고 얼마 뒤 저는 제 경력을 살려 규모가 크진 않지만 사내복지는 물론 분위기까지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문득 거울을 보니 이런 평범한 나날을 살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돌고 돌아왔는지 얼굴이 폭삭 늙어 있더라고요. 고생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이것저것 관리를 받다 보니 몸이 점차 회복되고 살아갈 기운도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토요일 오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이었습니다. 네, 제가 배미숙 씨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갑작스럽게 소식 전하게 되어 죄송해요. 배미숙 환자분께서 오늘 새벽 3시 30분경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후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후배는 놀라서 휴대폰을 떨어뜨리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간소하게나마 장례 정도는 치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저희는 시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불행 중 다행으로 남편의 시신이 수습되어 납골당에 안치돼 있었거든요. 남편이 안치되어 있는 자리 옆에 시어머니의 납골당을 안치하니 그제서야 제가 할 일이 다 끝난 것 같아 답답한 가슴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후배와 함께 납골당에 방문해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희석씨, 그때 왜 그랬어? 우리 그냥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는 게 좋았잖아. 참, 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원수한테 복수했는데 기분이 왜 이러지? 희석씨, 그리고 어머님,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곳에선 이승에서 행동하셨던 모습과 다른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세에는 평온한 삶을 사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와 후배는 납골당을 빠져나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로부터 저희는 의자매를 맺고 함께 도와가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제가 후배 어머니의 병원비를 많이 지원해드려서 최고의 치료를 받으신 후배의 어머니는 옛날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신 모습으로 퇴원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네요. 현재 암세포가 완전히 사멸된 상태입니다.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축하드립니다. 지금껏 치료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후배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며 이것저것 반찬도 해다 주시곤 하세요. 이거 받으시고 우리 남경이 잘 부탁드린단 말씀과 함께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던 제 과거와 이렇게 행복할 수 없는 현재가 교차되는데 사람 인생사는 정말로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혹시 감당하기 힘든 불행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제 사연을 들으시고 부디 용기를 얻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세상이니 언제 어디서 삶을 뒤바꿀 계기가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죠. 내일의 해가 뜨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또한 현재 잘 나간다고 해서 계속 잘 나가리란 보장이 없고 현재 못 나간다고 해서 계속 못 나가리란 보장도 없기 때문에 괜히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말고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인생이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 이야기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의 앞길에 행복이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세요.